현재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무인기의 발전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러한 무인기의 발전이 가져오고 사회적 영향,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함께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기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측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군용 같은 경우는 뭐 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하고 동시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지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am I?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이던스라고 하는 요소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 하고, 그 다음 현재 내 위치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 것을 판단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계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지, 그건 비행기를 어떻게 비행기 속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제어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항법, 그 다음에 유도, 제어.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비행적 컴퓨터를 이루는 주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어떤 비행체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하는 당연히 이제 이동 수단이 되는 것이 이제 비행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밖으로 보는 이제 비행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1914년에 스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날개에 타고 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조종사가 앉아 있는데 조종사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비행기가 1903년에 나오는데 1914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페리라고 한 사람이 한 것인데 파리 에어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 에어쇼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에어쇼인데, 파리 에어쇼에 와서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2인승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하는데 처음에 손을 놓고 가죠. 그 전까지는 나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스페리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군중이 모여 있는 앞으로 소위 말하는 데모 비행을 하는 거죠. 조종사가 두 손을 다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지나가면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마저 나와서 양쪽으로 사람들 없고 조종석에 아무도 앉지 않고 하는 것이 1913년의 기술인데, 이 스페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이로 컴파스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이로 컴파스는 우리 배에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그 전까지 나침판이 이제 주 기능이었는데요. 나침판은 이제 어느 북쪽하고 남쪽만 이렇게 찾아내는 방향인데, 자이로 컴파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그런 팽이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에 실리는 그런 자이로 컴파스를 개발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리는 그 아버지의 가업도 이어받고,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또 남다른 그런 재능을 합쳐가지고 이 자이로 컴파스를 소형화시켜서 비행기에 탑재하고, 그래서 배의 안정화 장치를 비행기에 실어서 비행기 안정화를 이룬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지도 않고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자세를 안정화시키려면 항공기의 자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세를 알게 해주는 이 장비들이 가격이 수억 대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아주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비행기들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90년대에) 보게 되면 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레벨에서 무인 비행기를 만들자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행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었는데, 비행기를 하지만은 학생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학생이 만드는 비행기는 그냥
만들어서 RC로 조종해서 RC라고 한 건 여전히 이제 사람이 가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내가 내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지만은 항공우주공학 전공자로서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어느 날 90년대에 보니까 이것이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한 사람 또는 일부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서 시스템을 다 하더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블락 다이어그램 이렇게 비행기를 구성한 요소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구성 요소는 사실은 이 자동 조종 장치만 빼면 그 유인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비행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또 내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각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계기는 사실은 항공 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형 전자산업의 발전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요소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거, 우리가 내비게이션, 위성 항법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지금은 GPS라고 해서 통신에서 듣는 위성 항법의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GPS라고 하는 거, 뭐 자동차에서 널리 쓰이는 내비게이션, 똑같은 기술이 항공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고가의 자이로, 윙레이저 자이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면 그러면 벌써 내 위치가 그대로 별 보정하지 않고 오게 되면 수 킬로미터 정도 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수억 원짜리 자이로를 썼는데도 뭐 수 킬로미터 정도 틀어져 있는데 지금은 GPS를 사용하게 하면 GPS 신호가 계속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 미터, 그다음 좀 더 이제 좋은 기술을 하게 되면 뭐 수십 센티미터, 수 센티미터까지, 심지어는 그보다 더 적은 레벨까지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주 값싸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혁명을 가져왔고,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뭐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이제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들이 내가 1차 굉장히 소형화됐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갔고 그다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요소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지금 거의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모든 스마트폰에는 사실은 이 여기서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요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무인기에서 쓰이는 요소들로서 그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로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코드 로터입니다. 그래서 로터가 4개 달려 있어서 방송용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이름을 폰 로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이 코드 로터를 제어하는 거죠. 별도의 센서 없이 전화기에 우리가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전화기에 나침판도 있고 GPS도 있고 또 보시면 전화기 우리 보면 기울여 보면 화면 바뀌죠. 그래서 이 전화기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놓여 있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스마트폰들은 다 센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비행기가 필요한 모든 센서들이 물론 이제 그 그레이드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뭐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책상에서 놓고서는 뭐 수천만 원짜리 이 컴퓨터보다도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의 컴퓨테이션 파워가 더 강력합니다. 계산 능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굉장히 좋은 카메라 달려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블락 다이어그램의 요소들이 스마트폰 안에는 기본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터만 달고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컨셉이고 실제로 대학이라든지 또는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면 그것이 전용 장비, 전용 이 비행적 컴퓨터가 달려오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에서 날리고 사진 찍어서 내가 그대로 가지는 거죠. 러시아 에어쇼 고계단, 비행 고계단 비행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꼬리 날개에다가 에어쇼 장면을 촬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고프로라고 하는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고프로가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용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고프로 카메라를 비행기 한 대에 뭐 수백억씩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기동을 해서 이전에는 비행기 그러면 모든 것들은 전용이고 무지무지 비싼 장비들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용으로 개발된 비행기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멋진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미션 이퀴먼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술의 바텀하고 그 다음에 탑의 기술 차이가 점점 기술 차이가
격차가 줄어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바텀 테크놀로지 가장 기본적인 기술 자체의 성숙도가 워낙 올라가서 우리 이전에서는 아주 고가의 탑 레벨에서의 기술들이나 부품만 가지고 사용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보편적인 상용 제품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무인기의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소형 무인기들이 개인이 원하면 개인이 아이디어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레벨까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2, 3년 전인가 굉장히 이거다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여행 프로그램인데 아주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이 멸치잡이를 하는 이제 멸치잡이를 하는 배인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이게 제가 낚시하고는 별 관계 없으니까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운탐지기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에서 아주 이렇게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때가 있는데 저는 어군 탐지기 켜고 계속 고기 찾아서 쫓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비싼 기름을 써가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은 어군 탐지기도 있고 동력선이라도 있는데 가능한데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옛날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활용한 게 갈매기 떼를 본답니다. 위에서 새떼를 보면 옛날로부터 지금 어군 탐지기가 나오기 전까지 새떼를 보면 새들이 밑에 고기가 있는 곳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은 참치잡이하는 배들이 티피컬한 모습입니다. 큰 배들이 위에 헬리콥터들을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헬리콥터가 이제 근처에 가서 있을만한 근처에 가는데 이 큰 배가 계속 떼를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배는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고 하니까 기름 소모도 많고 그러니까 쫓아다니고 아니면 지난번에 뭐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해안가 쪽에다 이렇게 고정으로 배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치대가 있는 곳이 우리가 워낙 머니까 보통 배가 이렇게 싣고 헬리콥터를 싣고 다니는데 이 유인기가 사실은 운영하기가 일단 크기도 크고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큰 배만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를 낸 것이 작은 배에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나오는데 그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온 것이 조그만 배에서 유인 비행기가 아니고 작게 실어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행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소모성이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륙하고 착륙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바다니까 륙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올라가고 내려올 때 회수하는 것, 그죠? 내보내고 회수하는 장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배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에서 운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한 대 멀리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이 날개 끝에 고리가 있고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배가 뭐 기역자 형태로 된 이렇게 마스터가 있는데 마스터에 이렇게 이 줄이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럼 배 날개 제일 끝에 이 고리가 하나 걸려 있어 고리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이 비행기가 오면서 저 줄에 날개가 스치게 되면 자동으로 미끄러지면서 끝에 고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결국 줄에 걸려서 이제 끝에 이 배에 대롱대롱하게 밀리게 되면 이 자체는 사람이 들 만큼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발사할 때는 이렇게 공압이나 유압 펌프를 가지고 압축시켜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이렇게 내보내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줄에 고리를 걸어서 오는 방식 이런 방식들인데 이것이 아주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큰 회사에서 만든 방식이 아니고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현된 것입니다. 그럼 수요가 있으면 거기다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반 기술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또 무인기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인기는 아무도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벤처들이 생겼다 없어지는데 이런 성공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기술이 완성되고 올라가게 되면 대기업이 자연스럽게 그 업체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무인기 발전에, 이건 뭐 산업이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무인기 발전이 이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재밌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저런 게 있었지 하는 건데, Enemy of State라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게 이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제 피해 다니는 것이 핵심인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위성이 위에서 이제 사람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위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저런 것이 미래에는 가능하겠다 싶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미래가 언제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답을 못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이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짧은 기간은 아주 군사용, 굉장히 비싼 군사용이고 굉장히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뭐 내가 한 며칠만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비행기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면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이 평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아무런 도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공위성을 가지고 누가 설사 관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비행기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인기가 보편화되고 누구나 한 집에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듯이 이것이 집 주위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인기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이유가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장점만 보지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에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의 교통수단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다 이렇게 하늘에 떠다닐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시면 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줄을 서서 갑니다. 뭐 플라잉 카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가다가 차가 막히면 거기서 공중으로 떠올라와서 내가 막히지 않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차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공중으로 떠가려고 할 테고요. 그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고 하게 되면 아까 봤던 공중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서 길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들이 사실은 통제되는 길들에 의하지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무인기가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바퀴하고 그다음에 엔진이 보이는 것은 여객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무인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 무인기가 일상적인 정찰을 하고 있다가 여객기와 무인기가 거의 충돌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인데요. 비행기는 다행히, 여객기는 손상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추락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으로 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녀도 이 새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일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점은 저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의 수용성을, 일반적인 사회적 수용성으로 볼 때 무인기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안전장치, 항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고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영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무인기가 잘 날아다니는 것만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인기를 학교에서 연구를 하니까 이 무인기를 가지고 좀 실용적인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아직도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필드에 나가서 새로운 장치를 부착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막상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용도를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사용해 보시면 신뢰성이 많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트렌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 볼 때 현재 무인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뭐 소형, 경량, 소형, 대형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소형, 경량, 그다음 다기능,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 고성능, 고신뢰성, 안전.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성능이라든지 다기능 같은 것은 또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군용 무인기라든지 유무인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몇 가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몇 개가 조합되어서 조합하다 보면 사실은 무수히 많은 컴비네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의 별도의 섹터를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개발 주체라든지 또는 개발 컨소시엄의 형태라든지 또 무인기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인기가 제가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학교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말의 전문용어이 아니고 이제는 주변 산업들이 모두 합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융합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금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서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고 선진국들의 발전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아이디어를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게 되면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